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회를 진행할 여기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이제 1차 이제 또 관세 시험에서 무역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훈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이신 분들이 많죠? 학생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지금 학교 다니시는 분. 되게 많으시네요. 기말고사 끝났나요? 끝났어요?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저렇게 얘기하기 힘든데. 진짜 잘 봤나 보네. 자,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도 끝났고, 이제 7월, 조만간 이제 7월이 오고, 이제 여름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공부를 좀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7월이면은 뭐,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딱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사 준비와 관련해가지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고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가 설명회 끝난 다음에 그 경품을 추첨을 하거든요. 뭐 할인권도 드리고 독서실 무료 이용권도 드리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그 여러분들 그 학원 홈페이지 다 회원 가입되어 있으시죠? 예, 거기 내 강의실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참여한 이벤트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설명회 접수 번호가 있을 겁니다. 예, 그 접수 번호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불러드릴 테니까 일단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사 시험에 대한 안내를 좀 더 드리고,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담당 관세사님들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건데, 저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이제 커리큘럼, 만약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모션들을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FTA 관세무역연구원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자, 이름이 좀 특이하죠. FTA 관세무역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름을 만들 때는 약간 좀 유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은근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네이버에서 FTA를 검색을 하든 관세를 검색하든 또는 무역을 검색하든 다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FTA 관세무역연구원이라고 지어놨고, 이제 학원이긴 하지만 왜 연구원으로 했냐면, 저희가 단순히 어떤 관세사 학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FTA 관세 전문가, 그 다음에 기업 실무자 과정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장을 해가지고 관세나 무역과 관련된 종합적인 다 교육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 걸 목표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학원이 아니라 이제 연구원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제일 저희가 이제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세 자격 과정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역학과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국제통상이나 무역학과. 별로 없네요. 세 분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무역 전공이니까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겠어요. 앞에 세 분은. 아니에요? 전국 수십만 명의 무역학도를 대표해서 오신 거 아닌가요? 되게 부담되죠. 예. 자, 아무튼 그 무역과 관련된 자격증이 꽤 많습니다. 예, 관세사는 이제 국가 자격이고, 여기 조그맣게 써 있는데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그죠? 그 다음에 원산지 관리사, 그 다음에 보세사, 그다음 CDCS라고, 요거는 이제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신용장 전문가라는 시험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세사가 되시면 그 이후까지도 또 여러분들 많은 또 공부를 해서 자격을 취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저희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강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일타 강사님들이라고 하는데, 저희 학원에 거의 다 모여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과목에 있어서. 그래서 10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처음 만들 때 그런 거고, 지금 기준으로는 20년이 넘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굉장히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고, 또 강의로서도 20년 이상 강의를 하셨다라는 건 굉장히 이제 실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 학원의 또 강점이 학계와의 활발한 교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관사 시험은 어떤 분들이 출제하고 채점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관사 시험은 누가 할까요? 지나가던 아저씨가 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예, 무역학과 교수님들,
예, 그런 분들이 보통 다 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여러 가지 학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강사님들도 이제 석박사 학위를 또 갖고 계시고, 뭐 저도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저도 박사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회 같은 데도 많이 나가서 요즘 트렌드도 많이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마다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답안지 작성 방법이라든가 쓰는 요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좀 얻어와서 학생들한테도 이제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가교육화를 저희들이 꽤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그 다음에 합격만 하면 그 다음이 끝이 아니라 저희 학원 출신 합격자에 대한 채용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대표가 관세사인 경우가 없어요. 저희 학원 빼고는. 제가 이제 관세사 자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16기 관세사거든요. 16기 관세사면은 몇 년도 합격자냐면 99년도예요. 99년도. 앞에 있는 학생은 몇 년생이세요? 그러니까요. 예. 아빠 엄마가 그때 만났을까? 그때 만나셨었어요? 네. 아무튼 벌써 고인물이 돼버렸는데 그 저랑 같이 공부했던 뭐 친구들 아니면 뭐 선후배들이 지금 현재 업계에 굉장히 유명한 탑3 법인 을 포함해서 탑10 법인에 대부분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신입관세사 뽑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추천도 해드리고 거꾸로 이제 문의가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면접 보러 가면 다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다 이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는 얘 정말 성실한 친구 맞나? 다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몇 명 압축을 해 놓으면 이제 이 학생 어떤 학생이냐라고 이제 물어볼 때가 좀 있어요. 있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은 뭐 말씀을 못 드리고 아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얘기를 잘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합격자가 이제 배출이 되면 이제 10월에 합격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합격자 축하연 파티를 합니다. 크게 파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관세법인에서 채용실에서 나와가지고 모의는 아니고 이제 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게 이제 면접을 보는 그런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법인들도 최대한 더 좋은 인재를 먼저 뽑아가려고 좀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와가지고 이제 채용 면접 같은 걸 진행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합격만 하시면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장학제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모의고사 장학금도 드리고 또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신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뭐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관련된 서류만 제출하시면은 90%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100% 할인이었는데 돈을 하나도 안 내니까 이것들이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아이디를 또 팔아요. 그래서 되게 제가 마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10%만 내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 제도를 통해서 할인받은 친구들 중에 합격자가 매년 한 명씩 짠 듯이 정말 한 명씩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기쁘긴 해요. 계속 합격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또 관세법인들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또 이제 기회가 되면은 관세사 법인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또 업계 얘기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 노란색 글씨 보시면은 대학 고시반하고 MOU 체결해서 하고 있다, 추진도 하고 있다 돼 있는데 무역학과가 있는 웬만한 대학은 다 MOU가 체결이 돼 있어요. 고시반이 됐든 그 학교 교수님하고 됐든 그래서 학교를 말씀하시면은 한 10% 정도 할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결제하실 때 데스크에서 얘기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 배출 학생들이 쭉 나올 텐데 일단 저희는 2013년도에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서울에 관세사 학원이 한 서너 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들이 모인 거예요. 저희 학원으로.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불편했죠. 어떤 과목을 일타 강사님 거 들으려면 A 학원을 가야 되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다른 과목은 B 학원을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다 모이자 해가지고 이제 2013년도에 이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 다음 해부터 합격자가 이제 배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명 중에 78명이고 이 밑에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봤던 학생들 중에 또 합격자를 따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80명이 넘어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때는 거의 2명 빼고 다 됐고 그 다음에 2019년도 95명 중에 94명. 예. 이때는 그 동점자가 많아가지고 원래 90명이잖아요. 근데 95명을 뽑은 이유가 그 규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소수점 두 자리까지 동점자가 있으면은
예, 합격을 시켜주게 돼 있어요. 공동 합격으로. 그러니까 저 5분은 되게 신이 도운 거죠. 아니면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거나, 그죠? 소수점 2자리까지 동점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배경 보이십니까? 예, 이게 이제 축하연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진 찍자고 하면은, 귀찮다고 막 투덜투덜대고 나오는데 사진 찍고 나서는 자기도 파일 달라고 다들 난리더라고요. 하나의 추억이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관세사가 90명밖에 안 뽑는데 매년 살면서 전국에서 90등 안에 들어본 경험 있으세요? 없지 않나? 그죠? 되게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90등 안에 든 거란 말이에요. 되게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엔 다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에는 배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안타깝긴 해요. 예, 많이 뽑히기도 했는데 이때 무슨 시기였죠, 우리가? 네,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37기 맞을 거예요. 예, 37기 학생들 안타깝게도 축하연도 못했고 합격자 축하연도 못하고 또 축하연을 하면서 서로 이제 친해지고 회장 뽑고 하게 되면은 이제 MT도 가고 막 그래요. 근데 관세사가 돼도 MT는 똑같더라고요. 대성리, 강촌 뭐 이런 데로밖에 못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한 인원을 수용할 만한 장소가 많지가 않으니까. 아니면 비싼 기업 연수원 같은 걸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대성리라든가 강촌으로 가는데 못 갔고. 자, 다음에 이제 아이고. 예. 여기가 38회가 돼야 되는데. 예. 아무튼 2021년에는 이제 다시 합격자 축하연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작년에도 당연히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인원이 배출이 됐습니다. 이때는 시험이 너무 단답형으로 나와가지고 그 점수를 쓰면은 무조건 점수를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해되셨죠? 뭔가에 대해서 서술하세요라고 했으면 채점자들이 재량권이 있으니까 점수를 조절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를 왜 그렇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답 형식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쓰면은 점수를 깎을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60점을 맞은 분들이 확 올라와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축하연 할 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작년부터는 90명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올해도 큰 변화가 없다면은 계속 90명으로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관사 공부 이제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90명밖에 안 뽑는다고 했을 때 약간 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이거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안 들었어요? 앞에 있는 무역학과? 근데 왜 해요? 90명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내가. 그 뒤에 학생은? 그만큼 응시하는 인원이 적으니까 할 수 있겠다. 레어템 같은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특이한 거 좋아하세요? 자, 저는 관사 공부를 왜 시작하게 됐냐면 꽤 옛날 얘기죠. 저도 이제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원래는 취업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니면 외무고시를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IMF가 터졌어요. 제대하는 해에. 그래가지고 이제 취업 같은 게 도저히 안 되고 그다음에 외무고시 같은 거 공부하기에도 집안 사정이 녹록하지 않았고 그래서 좀 빨리 좀 끝낼 수 있는 자격증을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관세사가 이제 레이더에 들어온 거죠. 근데 저가 끌렸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1년에 30명밖에 안 뽑았어요. 관세사를. 그러니까 저도 그 레어템에 되게 끌렸고 더 좋았던 게 뭐냐면 당시 이제 통계를 보면 그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관세사가 전체 관세사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 저는 지금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군대 상황으로 생각을 한 거죠. 남자분들 동감하지 않나? 자대를 딱 갔는데 말년병장만 득실득실하는 거야. 그럼 그 군 생활은 어떻게 된 거죠? 좀만 고생하면 피는 거죠. 그죠? 내가 2등 1병도 왜 견장 차는 그런 중대 가끔 생겨요. 이게 신입 부대원이 자주 충원이 안 되면 그죠? 아무튼 그래서 저도 되게 어이없는 이유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하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예, 좋고 공부를 하면서 2차 때 2차 강사님들이 되게 젊은 분들이었는데 나이가 2~3살 차이밖에 안 나는 실제 이제 형 같은 분들이었는데 수습받는 분들이었고 그분들이 이제 가끔씩 이제 그 관세사 일 하는 얘기 솔직히 수습이니까 사고 친 얘기를 주로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저들처럼 좀 되고 싶다. 관세사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는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지? 해야 되나 꼭?
공부가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공부도 재밌어지고 꽤 잘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경험을 좀 갖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쭉 이제 배출한 인원들인데 거의 95%가 저희 학원 출신이더라고요. 통계를 내보면. 예. 그래서 그거는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저희 학원 자랑은 그만하고, 이제 관사 제도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사란, 여기 첫 번째 줄을 간단하게 읽어보면, 무역 및 통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서 부여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내 유일의 국가 전문 자격이다. 그 다음에 관세사의 직무, 즉 관세사법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관세사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관세법 말고 관세사법.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8대 전문직이라는 얘기 하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뭐 노무사, 법무사 등등. 자, 이런 분들은 이제 국가 자격이고 무역학과니까 오늘 찍혔으니까 계속 대답을 좀 해줄래요? 관세사랑 국제무역사의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국제무역사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비교를 좀 해보자면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국가 전문 자격이냐 아니냐 그 차이일까요? 맞아요. 예, 맞아요. 어떤 분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뭐 이런 답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국제무역사라는 건 어떤 직종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 분야의 공부를 했다는 어떤 시험을 통과했다는 그런 인증서, 뭐 증빙서 같은 건 되겠지만 국제무역사가 어떤 업종을 구성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자, 관세사는 여기 보시면은 근거가 관세사법이에요. 변호사도 변호사법이 있어요. 뭐 변호사법 위반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다음에 회계사도 회계사법이 있고 세무사도 세무사법이 있는데 이런 각자의 법이 있는 국가 자격을 우리가 8대 전문직이라고 소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뭐냐?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업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의사면허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죠? 잡히면 처벌받죠. 네, 무면허 자격이라고 얘기하죠. 자, 비슷하게 관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통관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법이에요. 왜? 그게 관세사법에 그 업무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관세사만 할 수 있다.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직이 되면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 세상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막 정글인데 그 관사 시험이라는 걸 거쳐서 울타리 안으로 좀 들어오게 되면 뭔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죠?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험생이 된다면 쉽게 말하면 마이너 리그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너 리그인데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메이저 리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메이저 리그 올라가면 편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누군가가 보장을 해주는 건 없어요. 하지만 메이저 리거로 올라가는 순간 많은 상황이 달라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대우도 달라지고 밥도 달라진대요. 네. 아무튼 그런 것처럼 관세사가 된다면 물론 먹고 사는 게 눅눅하지는 않겠지만 일반 회사원들보다는 훨씬 안정된 삶을 살 수는 있다. 네.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는 사실 그 사람의 능력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소한 자격이 있는 한 일은 계속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또 좋은 게 뭐냐면 어디 가서 무시를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브랜드가 돼요. 그냥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님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김용원 씨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뒤에 뭐가 붙죠? 호칭이? 김용원 관세사님, 김 관세사님. 이거 되게 큰 거예요. 사회에서. 예. 아무튼 여러분들 꼭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자 관세사가 하는 일은 크게 보면은 여기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물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세사법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업무가 수십 개가 나와요. 그걸 다 아직 뭐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을 다 한 건 아니지만 가장 주요 업무는 수출입 통관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입 통관을 대행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출입 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통관 절차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쉬워 보이진 않죠. 그거를 직접 해도 돼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직접 하려면 전담 직원을 꼭 뽑아야 되죠. 그죠? 예.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계속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근데 그 직원이 갑자기 사표 내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파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험관리 차원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속성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맡기는 게 더 낫다? 전문적인 관세사한테 통관을 의뢰하는 게 더 낫다. 그런 이제 결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관세 환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할 때 우리가 화물에 대해서 뭔가 관세를 부담을 했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소비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관세를 내고 들어온 건데 그거를 다시 수출을 했어요. 가공을 할 수도 있고 그 상태 그대로 수출할 수도 있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소비되지 않았죠. 그럼 냈던 관세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돌려받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런 절차들도 관세사들이 대응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구제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세관조사, 기업심사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란 말을 써요. 세무조사 다 알죠? 탈탈탈로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관세청도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세무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는 기업심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래서 몇 년치를 한꺼번에 이제 나와요. 조사를 하러 나오는데 어떤 A 대기업 같은 경우는 5년치인데 3천억 원이 추징됐다는 뉴스를 본 적도 있어요. 3천억 원. 오. 그럼 그걸 몰래 뭐 숨기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 논리의 차이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싸워봐야죠. 내란다고 순순히 낼 수는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깎는 게 우리 회사의 이득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관세사가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부도 꽤 많이 해야 됩니다. 따로 관세사가 됐다고 해서 이런 일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관세사예요. 그러니까 관사 시험이 됐다고 전문가가 됐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FTA가 조금 시들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FTA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FTA는 여러분들 그 수입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관세사 쪽에서 관세청 쪽에서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의 FTA예요. 즉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을 받으면 그게 미국 시장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관세 혜택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야 가격적인 경쟁력이 생기니까 중국이라든가 일본 제품하고 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공장이 많나요? 잘 없죠. 예.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 FTA 되게 많죠. 한 칠레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데 각각의 FTA마다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FTA에서는 이런 옷을 만들 때 이 천 있죠. 원단을 만든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 FTA가 있는 반면 어떤 FTA는 그 실 있죠. 실. 원단 전에 실이 만들어지는 국가가 원산지라는 규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나 기계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이상이 국산이 들어가야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된다. 이런 기준이 다 달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장들이 다 동남아 나가 있는데 그럼 그 공장들을 국내로 이전해서 일부를 그 비율을 맞춰서 FTA의 어떤 혜택을 받고 수출하는 게 더 이득일 거냐? 아니면 그냥 동남아 그냥 그대로 두고 FTA 혜택은 없어도 그냥 생산 원가가 싸니까 그게 더 나한테도 이득이냐 다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도와주는 게 FTA 활용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멋있지 않아요? 되게 복잡해요 이거. 여러 가지 뭐 SCM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서플라이 체인 뭐 이런 공급망 관리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FTA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는 게 관세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사 시험은 그래서 1년에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치러지는데 2월 초에 원서 접수가 이제 시작이 돼요, 보통. 그리고 이제 3월 중순에 1차 시험이 치러지고요. 1차는 객관식 시험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만 한 과목당 40문항으로 해가지고 총 4과목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말에, 예,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2차 시험이 치러졌고요. 2차 시험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주관식 논술형에서 이제 쓰는 건데 근데 지금은 저 주관식 논술형이라는 게 좀 무색할 정도로 좀 단답형으로 나오고 있긴 해요. 그 다음에 10월 중순에 합격자 발표. 학생들이 좀 이 4달 동안 어떻게 지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 2차 시험을 보고 2차 시험을 딱 보고 나면 합격을 했다라는 기운이 강하게 올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절대평가면 대충 알 수 있어요. 그죠? 절대평가면 내 점수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2차 시험은 몇 명 뽑는 거죠? 90명. 그럼 이건 무슨 평가에 가까워요? 가까운 게 아니라 그냥 상대평가죠. 그죠? 90명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 못 썼는데 딴 애들이 잘 썼을까? 어느 날은 못 썼을 거야. 이러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씨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디서 누가 뭐 되게 잘 썼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씨 떨어졌나? 하루는 또 그렇게 지내다가 또 하루는 어서 또 다른 얘기 들으면 또 기분이 되게 업됐다가 거의 뭐 이런 이런 어떤 심경의 변화를 느끼면서 4달을 살거든요. 되게 괴로워요, 사실.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만약에 2차 시험이 좀 안 됐다, 가망이 없다 싶으면 바로 공부를 7, 8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동차로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는 마음이 들떠 있으니까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2차를 유예를 떨어지면 3동차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이 시간을 보통 잘 못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내년 1차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되고 그 후에 2차 이제 2026년 유예 있죠? 그때 무조건 붙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동차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좀 힘들어집니다. 예, 마음도 몸도 힘들어지게 되니까 일단은 2년 유예 때 무조건 붙는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세사 합격하면 뭐 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자, 일단 거의 99% 취업을 어디로 하냐면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회계사 되면 회계법인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관세법인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지나가다 간판을 봤다던가 아니면 뭐 보통 법원 앞에 가면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되게 많고 국세청이나 세무서 앞에 가면 세무사 사무실 되게 많죠. 그럼 관세사를 보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세관? 네, 세관을 가야 되는데 세관이 우리가 서울에 어디 있나? 서울에 세관이 있어요. 어디에 있게요? 네, 강남 논현동에 있습니다. 서울세관. 그리고 이제 좀 보려면은 인천세관이라든가 인천공항세관. 근데 인천공항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아니겠죠? 공항 바로 옆이니까. 거기는 사실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많이 접하지 못하는데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이 거의 뭐 2,000개 가까이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띌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하면 대부분 여기 가셔서 수습도 받아야 되고 또 일도 배워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까? 자, 회계법인에서도 요즘에 통관 분야보다는 심사, 아까 얘기했던 기업 심사 있죠. 세관에서 이제 관세 추징할 때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 자,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관세 사무소나 법인을 회계법인에서 뭐 KPMG라든가 이런 유명한 데서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 관세사들을 채용하는 경우는 이 두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압도적으로 수는 여기가 많고요. 예, 회계법인이라고 해봐야 뭐 2개밖에 없으니까 뽑는 인원은 한정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경력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력직.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관취급법인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관세법상 용어고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종합물류기업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들으면 다 아시는 데예요. 어디 있을까요? 종합물류기업. 큰 물류기업. 없나? 택배도 이거 많이 있는데 택배. CJ. 그죠? CJGLS. 그 다음에 대한통운 합쳐졌죠. 옛날에 따로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현대차. 현대차를 주로 운송하는 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들어보셨어요? 뭐야. 신문 안 봐요? 자, 그 다음에 뭐 범한 판토스라고 LG전자 물건을 주로 운송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 알 거예요. 특송업체들, DHL, 페덱스, 그죠? 예. 이런 데들이 보통 이제 통관취급법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요 회사들은 엄청난 많은 물량의 물류를 소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관세사에 맡겨서 통관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업무가 어떻게 돼요? 효율적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요 업체들은 본인들이 그 물류 운송하는 물품에 한해서는 통관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관세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 그 특송업체, DHL, 페덱스 이런 업체들이 관세를 많이 채용을 하는데 근무지가 그럼 대부분 어딜까요? 인천공항.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게 꿈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워워. 워워. 거기는 그냥 유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늦으면 대리기사님도 안 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는 거기서 근무하는데 친구들 한번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한두 번 정도는 야, 영종도로 넘어와. 그럼 친구들이 한두 번은 올 수 있지. 근데 계속 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나가야지. 그죠? 무트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육지로. 그럼 이제 밤늦게 놀다가 이제 인천공항 이제 영종도로 오려면 대리도 구하기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여름에는 겁나 덥고요. 겨울엔 또 어떨까요? 바닷바람.
겁나 좋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공항 근처에서 일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갔다가 아, 외로워요 이러면서 서울로 다시 오려고 하는 노력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근데 재미는 있어요, 이쪽이. 예, 스펙타클합니다. 항공화물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분야긴 하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수출입 대기업, 뭐 삼성이나 현대나 뭐 이런 데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통관팀이라든가 환급팀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관세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입 관세사가 아니라 누구? 예, 경력직을 이제 혹시라도 결혼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한 명씩 이렇게 추천받아서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일을 하시다가 알게 되시면 그분들이 또 여러분을 좋게 봤다면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세사를 따게 되면 나중에 관세직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이 몇 점? 5점. 예, 그래서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법인 쪽에서도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소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에서도 이제 관세사들을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높으신 직책에 있던 분들을 고문 관세사로 모시고 그분들을 서포팅해야 되는 젊은 관세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이제 채용을 하긴 하는데 여기는 극소수라 가지고 아예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제 친구가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한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회계사, 변리사 다 있어요.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일반 또 사무원들,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직들 그룹이 있고 사무원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야유회를 가게 되면 회비를 걷는데요. 그러면은 전문직은 뭐 인당 100만 원씩 회비를 걷는데요. 오, 세죠. 예. 그리고 이제 직원들한테는 뭐 20만 원 정도만 회비를 내라고 한대요. 모임이 있으면.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관세사인데 전문직인데 급여나 이런 게 변호사랑 비교가 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딱 이렇게 있으면은 변호사가 지나가다가 관세사인 제 친구한테 정시였거든요. 정관세사는 그냥 20만 원 내요 하고 간대요. 열 받아 안 받아? 자존심 있지. 그래서 저도 100만 원 낼 건데요. 이러고 100만 원 내고 집 와서 울고 막 그랬대요. 왜 그랬나 몰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법무법인은 누구를 위한 회사다? 변호사를 위한 회사다. 회계법인은 누구를 위한 회사다? 회계사를 위한 회사다. 관세사가 거기 가면 뭐 남들이 알아봐 주니까 기분은 좋겠지만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거다. 예, 언제나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자, 이제 계속 보면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AI 뭐 이런 것 때문에 관세사 일거리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 뭐 모든 직업이 다 위태위태한데, 근데 AI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업을 못해요. 그죠? AI가 어떻게 영업을 해요? 그러니까 관세사의 이 업무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앞으로 지금 여기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고용노동부 산하연구기관인데 매년 직업 전망치를 발표를 해요. 근데 2019년 이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 직종 구분을 좀 바꿔가지고 관세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 아무튼 2019년까지는 관세사 일자리 수는 다소 증가할 것이다라고 좋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유가 뭐냐? 많은 나라와 FTA도 체결하고 있고 교역량도 증가하고. 근데 이건 2019년 기준이고 지금은 좀 아닙니다. 지금은 좀 무역량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아무튼 좀 안타깝긴 한데, 자, 이런 것 때문에 관세사가 고용이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긴 하겠죠. 예, 중국이랑 계속 이렇게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먹고 살아는 게 우선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고용정보원에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데, 부정적 측면, 관세사가 시장이 그러니까 크는 데 있어서 확대되는 데서 부정적 측면이 개인 통관 및 해외 직구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해외 직구 많이 증가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200불 이상 사보신 적 있어요? 아직은 없나? 돈 벌면 달라질 거야. 지금 이제 용돈 탔으니까 뭐 싼 거밖에 안 사지만, 예, 나중 되면 이제 그 이상의 것도 사거든요. 그러면 관세사한테 연락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200불 넘어가면 정식 수입 통관해야 되거든. 예. 관세 내면 되는 거예요. 뭐 두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금액에 따라서 이건 많아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화주기업 같은 경우에 관세 및 무역 담당 조직 확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약간 양적 두 가지의 좀 측면이 있는 거죠. 기업들에서 관세사를 많이 뽑는다라고 한다면 관세 법인이나 관세사 업계에서는 약간 안 좋은 건데 자가 통관을 해버리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취업 자리가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
관세사인데 관세사를 뽑는데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다녀.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이제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양면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관세사 업계에서는 안 좋아할 수는 있지만 우리 같은 취업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들어갈 길이 넓어진다는 의미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합격자 현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 그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뭐 2015년도에 보시면은 3,800명, 거의 4,000명 가깝게 응시를 했어요. 자, 그랬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차 응시인원이 거의 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2,000명, 2,001명.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관세사의 인기가 조금씩 사그라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역으로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가 낮아졌다. 예, 경쟁률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의를 거의 25년 하고 있는데 이 관세사 시험 응시생이 이렇게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아졌을 때는 학원들도 되게 많아지고요. 근데 줄면서 이제 학원들도 이제 없어지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약간은 그런 주기다. 그래서 보시면 2001명이 올해 시험 접수를 했는데 응시료도 이제 안 싸요. 얼마죠 지금? 혹시 아세요? 3만 원일 거야 아마. 그리고 옛날에는 1차, 2차 한 번에 다 봤거든요. 이제는 1차 시험 볼 때 3만 원 또 내고 2차 볼 때 또 내야 돼요. 장사를 하시려고 하나. 아무튼 그런데 2001명이 접수해놓고 시험장에 나타난 거는 1499명만 나타났어요. 거의 500명 가까운 인원이 노쇼를 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1교시 때는 1499명인데 2교시 때는 1487명. 12명이 쉬는 시간에 집에 갔어요. 또 A씨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점점 실제 경쟁률로 보면은 사실 여기 25%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보통 1차 합격률은 보통 25% 안팎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큼 공부하고 어느 정도 기간 준비하신 분들은 거의 다 1차는 합격을 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자, 그 다음에 자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올해 679명이 대상자였는데 시험장에 나타난 분들이 거의 한 600명 안팎이고 합격률을 보시면은 14.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600명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있는 600명, 679명은 올해 합격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포함된 거죠. 올해 1차 합격한 사람. 그 사람들은 실수예요, 허수예요? 허수라고 해도 되나? 허수에 가깝죠. 실수는 어느 분들이죠? 작년에 합격한 분들. 그럼 그분들은 679명 중에 한 6, 70%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그 중에서 90명이면 실제로 합격률은 14.7%가 아니라 거의 20, 30%에 육박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올해 시험 본 친구들은 작년에 저희 학원을 다녔던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이 제일 인원이 어떻게 보면 유입 인원이 적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작년보다는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하시려면 빨리 붙으시는 게 좋다. 경쟁률 낮아졌다는 소문이 나면은 또 몰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올해 합격자들, 1차 합격자들 뭐 통계인데 남녀 비율은 자, 노란색이 남성이고 초록색이 여성인데 헐, 최초로 역전이 됐어요. 1차 합격자 중에 여성 비율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 우리 남아구들 어떻게 해요? 뭐 해요? 파이팅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다음에 연령대 비율을 보면은 20대가 압도적이죠. 62.7%고 그다음에 30대도 은근히 많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30대에 계신 분들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합격을 합니다. 참고로 작년 합격자 중에는 최종 합격자 중에는 49세, 50세가 있었어요. 애 둘을 키운 어머니.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건 1차기 때문에 40대, 50대, 60대 합격자도 계십니다. 여기서 60대는 없으시죠? 시험 보실 분 중에. 저 뒤에 계신 분들은 혹시 부모님이신 거죠?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 친구 지금 어디 있나요? 아, 부모님 같이 모시고 온 거야? 그래. 길 잃어버릴까 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과목별 채점 결과인데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꽈락률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평균 60이 넘어야 합격. 그 중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한 과목이라도 꽈락 40점 밑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회계학 같은 경우에 40점을 못 맞은 친구들이 57.9%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차 합격은 뭐를 잡아야 한다?
회계학을. 회계학 고득점 맞으란 얘기도 안 해요. 기대도 안 해요. 그냥 몇 점만 넘기면 돼요. 어떻게든 40점만 넘기세요. 일단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꽈락을 맞은 친구들이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냐? 아니에요. 학원을 다녀도 이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 좀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관세사 시험의 회계학이 수준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높은 꽈락률은 뭐죠? 네, 무역 영어가 40% 정도. 그래서 이 두 과목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괴롭힐 과목인데, 요것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면, 예, 고득점까지는 아니어도 꽈락만 넘기는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준다면 나머지 관세법이라든가 내국소비세법으로 점수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에요. 이 중간에 쉬는 시간에 도망간 12명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또 볼까? 예. 여러분들 국가시험은, 성인시험은 누가 이렇게 지키거나 잡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나가면 돼요. 그냥. 예,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뭐 방해만 안 준다면.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그래프를 좀 그려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았다가 지금 점점 좀 하향 추세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회원가입 숫자를 보니까 거의 이제 바닥을 친 것 같고 조금씩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해서 붙으시기 바랍니다. 자, 평균 점수 추이인데, 뭐 회계학은 거의 밑에 깔려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내세법이 조금 쉽게 나와서 점수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세 과목 때문에 떨어졌다는 분들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회계학 꽈락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평균은 넘어도. 근데 여기서 되게 놀라운 점이 있어요. 보통 회계학을 몇 점 맞아서 꽈락이 나올까요? 뭐 20점 그러면 억울하진 않아요. 몇 점이게요? 37.5, 35. 예, 이래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거의 한 달 동안 이불킥 하면서 일어날걸요? 자다가 벌떡벌떡. 어우, 씨, 막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보시면 이제 느끼실 텐데, 회계학 문제가 40문제잖아요. 그러면 내국소비세법이랑 같이 본단 말이에요. 각각 40문제고 80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1대1로 시간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뭐를 좀 빨리 풀어야 될까요? 내세법을 되게 빨리 풀어야 돼요. 회계학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그럼 내세법을 뭐 25분 컷, 20분 컷 뭐 하면서 연습을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회계학으로 시간을 배분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잘해야 한 20문제만 내가 본 걸 풀 수 있어요. 20에서 25문제만. 그럼 나머지 15문제는 아예 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감독관이 자, 이제 문제 1분 전입니다. 마킹 다 마무리하시고 제출하실 준비하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 그날 운에 따라 2번으로 밀 거냐 3번으로 밀 거냐 그거를 고민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똑같아 이건. 그러니까 그 친구는 더 열받는 거예요. 3번으로 밀걸 4번으로 밀걸. 그러면 한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시험이 되는 게 회계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회계학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관사 공부하다가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 있어요? 없죠? 있어서 손 못 들겠다 이 상황에서. 자, 이제 요거는 작년 최종 합격자에 대한 비율인데, 자, 작년 최종 합격자도 보시면요, 여성 비율이 60%로 더 높아졌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제 축하연을 하면, 그러니까 100명 중에 60명이 여성이고 40명이 남성이어서 남자애들이 오히려 이게 조용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진은 자세히 안 나왔겠구나. 그 축하연을 하면 나름 파티고 강남에서 되게 큰 연회장 빌려서 하거든요. 그럼 남학생들은 이렇게 학원 이렇게 입고 오잖아요. 그냥 이런 옷 입고 그냥 와요. 근데 여학생들은요, 되게 중요한 날인가 봐. 그날 스튜디오, 뭐라 그러죠? 그 미용실하고 풀 메이크업하고 미용실 이렇게 해가지고 옷도 정장 입고 쫙 나타나는데 제가 못 알아볼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냐 했더니 되게 좋대요. 예, 아무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학생들은 구석에서 이러고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우리 남학생들 좀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반은 맞춰야죠. 그죠? 예, 5대5 맞춰야 되니까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령 비율은 아까 1차는 60대까지도 있었는데 2차는 작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분까지 해서 이제 40대까지 있었고 20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77.7%. 30대도 20% 정도 합격자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30대 중반? 35 안쪽까지는 여러분들 뭐 관세법인 채용되는데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 사무원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군대 얘기해서 그런데 군대로 치면 간부를 뽑는 거예요. 간부. 사병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그 관세법인 입장에서도 어느 부처에 이 사람을 지금 투입할 건지 결정이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선배 관세사들 그냥 어시스턴트만 한다. 그럼 젊은 사람들 뽑겠죠. 대학생들. 근데 당장 통관팀에 투입이 돼서 기업들을 만나고 다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런 자리라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수출입 기업이에요. 우리 담당 관세사님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20대 초중반에 예, 얼굴에 하얀 솜털이 그대로 나 있는 예, 백팩 메고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그 기업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지? 우리 무시하나? 근데 뭐 그 회사 거래처 입장에서는 언제 합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30대 초중반에 어느 정도 대리급이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딱 이러면은 뭔가 좀 믿음이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일부러라도 너무 어린 사람 뽑지 않아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쪽에서 언제 붙으셨어요? 그러면 뭐 좀 됐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는 너무 크게 상관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자 유예와 동차 비율이 있는데 유예와 동차는 다 아시죠? 유예는 1차 합격하고 난 다음에 2차 붙는 게 유예 합격자고 동차는 같은 해에 1차, 2차를 같이 붙는 겁니다. 당연히 뭐가 더 어려워요? 동차가 어렵겠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65%가 유예 합격자, 유리하니까 동차는 예, 24%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유예로 붙는 게 유리하다. 자, 그 다음에 수험 기간인데, 평균이 어디 있지? 예, 여기 있군요. 합격자들 대상으로 통계를 뽑아보면 전체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 기간이 30개월로 나와요. 2년이 조금 넘어요. 평균이에요. 어디까지? 자,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통계도 배우지만 수학 시간에 통계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서 뭘 또 같이 배워요? 그러니까 단순히 평균만 배우는 게 아니라 평균치가 절대적인 거예요. 평균값이 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요. 현상을?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나 분산 왜들 이래요? 다 배웠잖아요. 그때 다 배우지 않았어요? 평균만 갖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평균만 보고 30개월 이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왜? 절대적인 수는 다 어디에 몰려 있다? 여기 24개월 보세요. 24개월 미만 되게 복 받은 친구들이죠. 거의 유예로 끝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거의 30% 거의가 30%예요. 예, 그다음에 36개월 미만 뭐 3동차가 될 수도 있고 뭐 2년차 동차라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1차를 연초에 너무 늦게 시작해서 그 해 1차를 떨어지고 다음에 이제 2년 차에 동차로 합격해 버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 친구들도 다 여기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학생들이 거의 60%예요. 숫자는 훨씬 많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다년차 이제 장수생들이 이제 조금씩 분포하고 있긴 한데 이분들의 그 보시면은 작년에 합격자 중에 최장 공부한 기간이 8년 6개월이에요. 거의 10년 가까이 하셨어요. 이분은 진짜 인간 승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를 높이는 분들이다? 뭐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분들 때문에 뭐가 올라간다? 평균이 올라간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분포는 어디에 많이 있다? 3년 밑에 있어요, 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3년 안에 공부를 끝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유예로 시험을 2차를 보셨어요. 나름 잘 썼어요. 근데 교수님하고 나와 뭐가 안 맞았을 수도 있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변수를 따지다 보면. 그래서 나는 되게 잘 썼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떨어졌다 쳐요. 자, 그래서 이제 1년을 더한다. 그걸 우리가 3년차 동차라고 하죠. 자, 그러면 첫 해 채점을 했던 교수님들이 동일한 과목을 똑같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2년 연속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다른 성향의 교수님들한테 우리가 평가를 받아보는 거죠. 그죠? 그분들한테도 까였다. 그럼 접으세요. 거기서 1년 더 하잖아요. 그럼 처음 만났던 그분들이 또 와요. 안녕? 이러면서. 그래서 이건 통계로도 나오는 이유가 2년, 그러니까 내가 2차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2번 2차 시험을 봤다. 서로 다른 성향의 교수님들한테 다 내가 테스트를 받아봤다. 근데 떨어졌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확률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연차가 늘어난다고 실력이 올라갈까요? 제 말은 서울대는 그럼 다 3수, 4수생 들어가나요? 그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재수, 삼수 막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냐고 막. 꼭 그런 건 아닌 경우가 더 많거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3년을 맥시멈으로 생각하고 일단 도전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동차생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수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린 이쪽은 안 보게. 우린 여기만 보게. 알았죠? 예, 그렇게 합시다. 약속하신 거예요? 반응이 없어. 장수하겠다는 의미예요?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차 합격자 점수인데 이 점수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게 그러니까 요게 합격자 점수고 요게 전체 평균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전체 평균에는 누구 점수가 들어가 있다? 1차 합격하고 그냥 이제 경험 삼아 온 친구들 점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유의할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관세법, HS 그다음에 무역 실무가 60점이 넘었는데 관세 평가는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예, 평균 59점 정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90명만 뽑는 이제 상대 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평균 60이 넘는 사람이 90명이 안 되니까 커트라인이 몇 점까지 내려갔어요? 몇 점이라고 써 있어요? 57.25점. 60점이 안 돼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90명 안에 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예. 그래서 공부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너무 이렇게 자괴감 갖지 마세요.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떻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 고시 공부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존버예요. 주식에만 존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시 공부도 존버예요. 정말로. 자, 여기 보시면 합격자들 출신 대학 작년 기준이에요, 요거는. 여기 보면은 제가 볼 때 외대, 동국대, 중앙대, 건대, 숭실대 정도가 경희대까지 돌아가면서 많이 배출을 하는 학교예요. 전통적으로. 교수님들도 지원을 많이 하시고. 근데 작년에는 무슨 일인지 외대가 13명이나 나왔어요. 대박. 외대 있어요, 외대? 외대. 학교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자, 그래서 작년에 외대가 13명, 동국대, 부산대, 영남대가 5명, 숙명여대. 여대 중에서는 숙명여대가 관세 공부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숙명여대 있나요? 숙대. 예. 전통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중대, 건국대, 서강대, 숭실대 뭐 이런 학교들 쭉 있고 보시면은 지방대도 꽤 많아요. 부산대, 영남대, 그 다음에 경북대, 예, 인하대 등등등. 그다음 밑에 보면은 뭐 더 많은 학교가 다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우리가 진짜 공부를 잘하는 막 스카이 이런 친구들이랑 경쟁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 예. 그리고 우리가 꼭 수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합격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주눅 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면 누구도 어렵다? 남들도 힘들고 어렵다. 그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해서 버텼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어디 학교였더라? 그래도 공부를 조금 잘하는 학교는요. 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뭐 어려운 고시 합격하면 학교에서 과에서 플랜카드 걸어주잖아요. 근데 어떤 학교는 관세사는 그 등급에 못 올라간대요. 되게 서럽죠. 그래가지고 누가 막 그런 얘기 하길래 야 얘기해 내가 걸어줄게 해가지고 다 걸어줬어요. 현수막 얼마 안 해요. 뭐 한 5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떤 친구는 자기 고향집에 걸어도 되냐고 마을 입구에. 마을에서는 그렇대. 누구네 댁 몇째 딸 관세사 합격. 그런 것도 붙이잖아. 그러니까 마을 어귀에다가도 붙여주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여러분들 효도예요. 딴 거 없어요. 예. 자, 동네 장치 열리고 막 그랬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온오프라인, 뭐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어느 게 더 좋아요? 라고 하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자, 우리가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요. 합격자들 대상으로 온라인만 수업을 듣고 합격한 친구들이 92명. 요건 이제 2022년에 많이 160 몇 명 나왔던 그 시점 통계 자료예요. 온라인만 들었다. 92명, 64%. 오프라인만도 포함되고 오프라인을 병행했다가 36%. 요것만 보면은 온라인이 더 좋아 보이죠? 숫자 비중이 높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저런 비중도 있지만 온라인을 저희가 이제 팔았던 수강 내역이 3,600개가 넘어요. 자, 그 중에 합격자가 92명이 나왔으니까 몇 프로? 2.5%밖에 안 돼. 근데 오프라인은 숫자가 좀 적죠? 489명밖에 안 되는데 몇 명이 나왔어요? 51명. 그럼 이 안에서 오프라인 내에서 합격률은 몇 프로? 16.7%. 그럼 이쪽보다 거의 5배 가까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프라인을 오게 되면
나태해질 수가 없겠죠. 맨날 일어나서 억지로라도 학원을 와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을 주로 듣는 이유는 효율성?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인다? 자, 그러면 왔다 갔다 시간을 줄이려면 3시간짜리 강의를 3시간 안엔 인강을 끊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왔다 갔다 시간 포함하면 한 4, 5시간 안에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대부분 다 못 끊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강의 듣고 있는데 까똑. 네? 한참 또 얘기하다가, 아니면 꼭 집에서 공부하면 꼭 엄마들이 야, 이거 먹어라. 그러죠? 그럼 먹으러 나가요. 맛있죠. 먹다 보면 TV 보니까 뭐 재밌는 거 하고 있으면 그거 보다 보면 한두 시간 훅 지나가죠. 그런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게 효율적인 건가? 그런 핑계로 온라인을 내가 선택을 했는데 3시간짜리 강의를 3시간 안에 못 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중력 때문에 아마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것도 통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뭐 제 기준으로는 거의 1시간 반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편도. 1시간 안쪽이면 무조건 오프라인이 더 유리한 것 같고, 그 이상 넘어가면 고민을 해야 되는데 1시간 반, 이거는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게 맞아요. 차라리 그냥 방을 얻던가, 여유만 된다면. 아무튼 그건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차는 그래요. 왜냐면 2차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같이 보고 페이스를 맞춰가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1차는 내 점수만 높으면 상관없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2차는 안 그렇다. 자, 이제 교수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강의 과목마다 2분의 관세사님들이 계셔서 여러분이 수강 신청할 때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뭐 추천은 못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라든가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든가 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관세법은 구민의 관세사님하고 윤준필 관세사님 2분이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 무역영어는 지금 저만 있습니다. 원래 한 분이 더 계셨는데 굉장히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기쁜 일, 아기를 갖게 되셔가지고 이제 잠깐 쉬시는 중이시고, 그래서 일단은 저 혼자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만 하고 있어서 선택에 그걸 좀 줄여드려서. 자, 그 다음에 회계학과 내국소비세법의 유지연 회계사님이 하고 계시고, 회계학의 김성수 세무사님, 내국소비세법의 이영진 세무사님. 한 번씩 관세사 검색해 보셨으면 다 이름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다 유명한 분들이시라. 자, 1차 시험 과목,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일단 1차 시험은 1, 2교시, 2교시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교시 80분, 2교시 80분.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해요. 정말 긴 기간 공부했는데 아침에 들어갔다가 점심시간에 나오거든요. 후딱 지나가요, 정말로. 자, 그래서 1교시에는 무슨 과목? 관세법, 그 다음에 FTA 특례법, 한 과목이 있고, 무역영어 있고, 각각 40문제씩 나오죠. 그 다음 2교시 때는 내국소비세법. 내국소비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를 보통 내국소비세법이라 하고,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비싼 물품은 개별소비세, 술은 주세, 이런 게 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 통틀어서 부가가치세 10%가 또 붙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세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배우는 거고, 이제 회계학. 그래서 재무회계 30문제, 원가회계 1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이 한 40분 되는데, 1교시 때는 그렇게 시험이 부담이 없으니까 화장실이 시끌시끌해요. 시험 끝난 후 여러분들 학교의 모습 있잖아. 야, 그거 1번 몇 번이야? 아, 나 2번 찍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살아있어요. 근데 2교시 딱 끝나잖아요. 어떨까요? 조용해요. 조용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학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계속. 자, 관세법은 뭐 관세사 업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과목이죠. 관세사는 여러분들 관세법은 그 1, 2차에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계속 공부하는 내내 다루는 것들인데 재밌어요. 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이 너무 많아요. 관세법이. 양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이제 디테일을 살리려고 2차 공부할 때 암기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게 관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차는 관세법에서 거의 35문제, FTA 특례법이라고 해서 새끼 과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한 6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은 고득점을 꼭 해줘야 돼요. 최소 80 이상. 그래서 무슨 점수를 끌어올려줘야 된다? 우리 되게 힘든 친구 있잖아. 회계학을 40점대를 우리가 만들어 생각하면 평균 60을 올려주려면 그걸 누가 만회해줘야 돼요? 관세법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관세법은 그래서 꼭 고득점을 맞아야 된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 자, 무역영어. 자, 무역영어는 관세사 무역영어는 무역영어 시험하고는 조금 다른 게 얘는 거의 90% 국제협약에서 나와요.
국제 규칙, 국제 협약, 영어 원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법을 영어로 시험 보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토익 시험 같이 내가 영어 실력을 키워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나오든 내가 대응하는 시험이 아니라 영어 시험인데 시험 범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험 범위가 있는 영어 시험이에요. 내가 영어를 정말 못해요. 문장 하나 독해하는데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럼 그거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좀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외워지도록 보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냥 고등학교 나오신 분이었어요. 상고, 요즘은 정보고 뭐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상고 나오셔가지고 은행에서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근무하신 분이에요. 연세가 40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그분이 관사시험 공부를 하러 왔는데 정말 그분은 고등학교 이후로 영어는 손대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분이 무역 영어를 되게 힘들어했어요. 오히려 그분은 회계하기 쉽죠. 숫자를 계속 다뤄왔으니까. 그래서 이 무역 영어가 되게 관건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험 범위가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죠. 근데 많이 나오는 애들 몇 개만 찍어가지고 100번을 넘게 봤대요. 소리 내서 읽었대요. 네, 그러니까 외워지더래요. 방법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포자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공부하다 제 방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UCP라는 협약이 하나 있거든요. 신용장 관련된. 근데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UCP 외우기 놀이 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뭘 외워? 외우기가 놀이야? 근데 자기가 1조를 외울 테니 저한테 2조를 외워보라는 거. 저도 사실 못 외웠거든요. 외울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다 외웠다. 그래서 그분은 합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차. 했습니다. 최종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야? 다들 새드 엔딩을 원하는 거예요? 최종 합격하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쫄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국제협약에서 많이 나온다. 자, 내구소비세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법들이 나오는데 전체 40문제 중에 부가가치세가 30문제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얘네들은 그 법령이 관세법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은 적은데 양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 기출이 돌아가면서 똑같은 문제를 피해야 되니까 점점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좀 지저분해져 가고 있어요. 문제들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기출됐던 걸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 한 번씩 더 꽈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법이 아니라 여기 나왔지만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밑에 하부 규정까지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회계학은 무조건 몇 점을 넘어야 된다? 40점. 근데 40점은 좀 후달리죠? 45점 정도만 합의 볼까요, 우리? 45점 오케이? 자, 그럼 그 점수를 누가 올려준다? 관세법이 올려준다. 그 다음 내세법이랑 무역영어는 그럼 어떻게 한다? 얘네들은 각자 도생. 각자 60점씩은 넘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학. 이게 왜 관세사 시험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재무회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무회계 집중적으로 기본 이론이나 다 돌아가는데 원가회계를 그래서 버리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재무회계도 벅차다 뭐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현재 50점을 맞는 수준인데 50점에서 60점을 맞는 게 쉬울까요? 제로 베이스에서 10점을 더 맞는 게 쉬울까요? 똑같이 10점을 올릴 때. 전자 후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재무회계만 난 공부했어요. 원가회계는 버릴 거예요. 그럼 내가 재무회계로 50점을 맞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10점을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노력과 원가회계는 제로 베이스인데 여기서 10점 올리는 거 어느 게 더 효용 대비 효율이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 아닐까? 제로 베이스에서 10점 받는 게 더 쉽잖아요. 50점 이미 올라간 걸 10점 더 맞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원가회계는 그래서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버리지 마라. 점수 따기 더 쉽다.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회계학 강사님한테 들으시면 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머지 과목은 그냥 기본 이론부터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런데 회계학은 회계에 대한 전혀 기본 지식이 없는 분들은 여기 밑에 보면 회계원리라고 되어 있죠. 회계원리. 이 회계원리를 먼저 선수강하고 뭐 온오프라인 어떤 강의든 간에 기본 이론 들으셔야 돼요. 이 회계원리 과목은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동영상 과목 강의란에 무료 강의란에 있어요. 1차 강의 무료 강의란에. 이해되셨죠? 한 15강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회계학은 뭐 온라인을 듣든 오프라인을 듣든
회계 원리 먼저 듣고 기본 이론 들어오기. 오케이? 되셨죠? 네. 자, 2차 교수님들인데 올해까지는 F1, F2 해가지고 교수님들 팀을 따로 두 개를 이제 두 팀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강사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팀을 선택하는 거였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풀리긴 할 겁니다. 아무튼 2차도 과목별로 복수의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자, 관세법에는 이매진 관세사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관세율표 상품학의 조천희 관세사님, 그다음 관세평가는 김병수 관세사님 이렇게 계시고, 그 다음에 무역실무에는 두 분이 계세요. F1 팀에는. 그래서 F1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또 그 안에서도 무역실무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최건수 관세사님, 최수준 관세사님, 최브라더스라고 합니다. 최브라더스. 실제로 브라더 맞아요. 왜냐하면 학교 선배 후배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F2 교수진, 관세법에는 판창원 교수님 계시고, 그 다음에 F2에는 HS 교수님이 두 분이 계세요. 오수규 교수님하고 최두원 관세사님 계시고, 오수규 관세사님도 관세사님이세요. 자, 그 다음에 관세평가의 전용대 관세사, 무역실무의 유명한 유튜버죠. 정지환 관세사. 소문에는 본업이 유튜버고 관세 사무실은 그 촬영 유튜버 컨텐츠를 찍기 위한 세트장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아무튼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되게 바쁘게 사는 관세사 중에 한 명이에요. 되게 바쁘게 살아요. 자, 이렇게 있고요. 2차는 뭐 먼 얘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주관식이고요. 1차 시험은 2교시로 끝났는데 2차 시험은 1, 2, 3, 4교시 중간에 점심시간. 진짜 힘듭니다. 진짜 사람이 진이 빠집니다. 여러분들 80분 동안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60분이죠. 그럼 요만한 종이 한 장 주죠. 그럼 앞뒤로 좀 채우나? 자, 요게 한 과목당 나가는 답안지예요. 관세사 답안지. 요게 지금 보시면은 답안지가 22줄짜리가 몇 페이지? 16페이지라 돼 있죠. 그러면은 앞부분은 연습지라고 돼 있어가지고 뭐 목차 같은 거 미리 글 쓰기 전에 먼저 목차를 잡아야 되니까 양 배분하고, 그래서 연습지가 몇 개가 나오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요게 한 페이지예요. 이 한 페이지가 몇 페이지래요? 16페이지. 80분 안에. 이거 다 채울까요? 못 채울까요? 못 채울 것 같아요? 심지어 2권 쓰는 변태 같은 애들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온 신경을 집중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 채우거든요. 채우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 팔 힘으로 씁니다. 팔뚝 힘과 어깨 힘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때 4교시쯤 가면요, 사람이 이제 모든 기운이 빠져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점점 힘이 들어갈까요? 글씨 쓸 때. 손가락. 그래서 4교시 쓸 때는요,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뭐 요즘 안 아프게 패드 같은 거 대고 하는데 그래도 아파요. 근데 저도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아픈데 그만 쓸까? 쓸 게 많아도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4교시 끝나면 거의 사람들이 말도 못해요. 진이 빠져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시험을 보고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내가 다 언제 채우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친구 혹시 취미 있어요? 취미? 왜 자꾸 질문하니까 화나요? 어른이 얘기할 때 그러면 안 돼. 응? 농담이야. 취미 있어요? 없어요? 관심 있는 분이 없어요? 뭐야? 뒤에 있는 친구 관심 분야. 요리 좋아해요? 오, 어느 쪽 요리? 이것저것 다 해요? 그런 거? 그럼 백종원 선생님 거 자주 보겠네? 가끔 봐요? 아무튼 저렇게 요리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저 친구가 만약에 어떤 친구가 혼자 자취한대, 이제 자취 생활을 시작한대. 야, 그럼 혼자 뭐 해 먹지? 막 고민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얼굴 벌써 웃고 있어. 그래? 이러면서.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친구 앉혀놓고, 그지? 카페에서 1시간, 2시간 계속 떠들 수 있을걸? 그지? 그거 내가 외운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들 시험에 이 답안지를 채우는 게 되게 막막해 보이잖아요. 그거를 내가 외워서 이걸 여기다 채운다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분야에 여러분들 말로 바꾸면 덕후가 되는 거야. 덕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덕후가 되면 이거 하나 못 채우겠어요? 80분 안에? 할 말이 내가 얼마나 많은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한 2년, 3년씩 여기에 몰입을 하잖아요. 이거 채우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마세요. 아무튼 다만 힘이 든다. 하루 종일 써야 되니까 힘은 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시험 봤을 때 이거 시험 보고 친구들은 뭐 술 한잔 하자 막 이랬는데 저는 진이 빠져가지고 그냥 집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시험이 5시 좀 넘어서 끝났고 집에 가니까 6시 좀 넘었는데 요즘 화나잖아요. 6시 넘어도. 그리고 집에 가서 그냥 누웠어요.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깐 깨보니까 낮에 잤는데 아직도 화나더라고요. 계속 잤어요. 계속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깨우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야 일어나 이제 밥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인데? 그랬더니 4시인가 5시래요. 낮. 그럼 저 몇 시간 잔 거예요? 20 몇 시간을 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야 너 죽은 줄 알았어. 잠깐, 예.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번아웃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 시험 보고 나서는 그냥 맨날 일어나서 도서관 가서 공부하다가 집에 와서 자고 이걸 반복했는데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왔는지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다가 엄마가 야, 밥 먹어. 그럼 나가서 밥 먹고 다시 또 눕고 그 생활을 한 일주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기운이 돌아와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고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살면서 그렇게 뭔가에 열정을 쏟아본 거는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니까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꼭 그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2차 시험은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들으세요. 네. 근데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2차에서 되게 어렵다고 하는 과목 중에 관세율표 및 상품화 있는데 요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 관세율표라는 게 뭐냐면 원래 HS 품목분류표라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영어로 사과가 뭐죠? 애플. 그 뒤에 학생 일본어로 사과 알아요? 혹시 알아요? 난데스까? 모르겠어요? 자, 사과를 우리나라에서는 사과, 애플 몰라? 없어? 일본 말로 뭐라 그래? 사과를? 네. 자, 중국말로 뭐라 그래? 빙고. 네. 자, 사과라는 품목을 우리가 수출입하려면 그거를 사과라고 쓴다 쳐봐. 그럼 이걸 번역하고 통역하고 좀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전 세계에서 무역이 되는 모든 품목을 그냥 숫자로 다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과 애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뭐뭐 번호가 있으면 그건 전 세계적으로 다 사과야. 합의를 본 거야. 그럼 되게 업무가 편해지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HS 품목 분류표라고 해요. 이게 국제 협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그 표에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표 옆에다가 관세를 딱딱딱 세율을 붙여놓으면 일할 때 편하겠죠. 그걸 뭐라 불러? 관세율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관세사 업무의 첫 번째 스텝은 뭐냐? 관세사님, 이 레이저 포인트 수입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거에 뭘 해야 돼요? 이거에 관세율표상 그 HS 품목 번호 있죠.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럼 그것만 알게 되면 세율도 정해지고 전자기기잖아요. 그럼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승인 같은 거 받아야 될 것 같죠? 그런 게 HS 코드에 다 따라와요. 일이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관세사의 가장 기본 과목이고 관세사의 가장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과목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딱 책을 피면요. 그냥 다 표야. 5,000개가 넘어요. 6단위만 해도. 그걸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지는데 공부하다 보면은 그나마 수월해지는 게 이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평가는 가격과 관련된 건데 수익 가격을 보통 낮출까요? 높일까요? 세금을 낮추고 싶잖아, 대부분. 그러니까 가격 신고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낮추겠지. 근데 그거를 어느 선까지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못 해주는 것도 있겠지. 그런 논리의 싸움이 이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율을 국가에서 마음대로 막 고세율을 부과했는데 WTO나 FTA 때문에 이제 고세율 부과를 못 하잖아요. 세율은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가격을 낮추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장난을 좀 칠 때가 있는데 그런 거를 다루는 게 이런 관세평가를 보시면 돼요.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 무역실무. 말 그대로 무역실무는 다 아실 테니까. 근데 무역실무는 양이 여기 나오죠. 가장 방대한 분량의 과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2차 공부를 처음 하는 분들한테 진입장벽이 높은 과목은 뭐다? 아까 나왔던 HS, 관세율표. 처음엔 제일 어려워요. 근데 걔네들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걔네들은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근데 무역실무는 1차 때 무역영어 때도 했던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배운 거고 그러니까 진입장벽은 되게 낮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얘네들은? 네버엔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무역실무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예요? 없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느 선에서 끊어야 될지 모르는 과목이 실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커리큘럼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오프라인 개강 기준이에요. 온라인은 뭐 아무 때나 들으실 수 있는 거고. 자, 일단 1차 시험은 3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있었죠. 그러면 새 학기는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월, 6월 달 기본 이론이 한 바퀴 돌고, 오프라인이, 그 다음에 7, 8월에 오프라인이 또 한 바퀴 돌게 돼요. 인강을 들으실 분들은 이미 이거 다 올라와 있고 지금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들으시면 되고, 7월부터 만약에 오프라인을 듣고 싶은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접수가 되니까 접수하고 이제 수강하시면 되고요. 자, 9월, 10월 달에는 플러스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과목별로 좀 다른데, 기본 이론 때 안 다뤘던 부분을 다루는 경우도 있고, 기본 이론 때 다뤘던 거를 좀 심화해서 배우는 부분도 있긴 해요. 1차도 옛날처럼 이렇게 쉽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특강을 좀 들으실 거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11월에 가면 이제 기본 이론도 열릴 수 있고, 이때는 사람이 없으면 안 열릴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요 문제풀이가 이제 개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풀이가 어떻게 보면 기본 이론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를 돌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특강까지는 이론 과정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풀이인데, 어떤 친구가 분명히 쭉 수업을 같이 했던 친구인데 문제풀이반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만났어요. 야, 너 왜 문제풀이 안 들어? 그랬더니 기본 이론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이거 완성을 좀 하고 들으려고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물어봤죠. 야, 얼마나 더 하면 완성되니? 얼마나 더 하면 완성이 될까요? 완성이 되긴 할까요? 이번 생에? 여러분들 관세사 일 해본 적 없죠? 관세사 일을 안 해본 사람이 관세법이라는 책하고 영상 강의만 가지고 간접적인 경험으로 그걸 완성할 수 있어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예요. 완성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겁나서 그런 건 이해는 하는데, 문제풀이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1회독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가 아니라고. 테스트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문제풀이까지도 그냥 회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를 통한 회독. 무조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걸 해야, 아, 기본 이론 때 왜 선생님이 그걸 강조했구나.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다 거꾸로 이제 기본 이론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요령이 자기가 생기는 거잖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무조건 뒤로 늦추면 안 돼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1, 2월 달에 문제풀이가 한 번 더 있고요. 오프라인 기준으로. 그 다음에 1월, 2월에는 OX 특강이라고 해서 마무리 특강 같은 겁니다. 요게 좀 쏠쏠해요. 막판에 강의가 많지는 않은데 한 과목당 한 3강, 4강 정도밖에 안 되는데 쏠쏠한 게 막판 정리하는 부분이라 요거는 좀 도움이 되실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요게 이제 실제 테스트죠. 한 달 정도 진행이 되는. 그래서 2월 달에 진행되는 이제 모의고사식 문제풀이는 일주일에 2번씩 모의고사를 봐요. 오프라인도 되고 온라인도 가능해요. 혼자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해설 강의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요건 강의고, 그 다음에 여긴 없지만 12월부터 이벤트처럼 모의고사를 한 번씩 또 따로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따로 신청하는 거예요. 10,000원씩 내고 응시료 내고. 이해되셨죠? 그건 강의가 없고 문제, 답안지, 해설지 이렇게 나가는 게 12월부터. 그래서 모의고사도 12월부터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도 되게 두려워해가지고 시험을 자꾸 뒤로 미루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2월 달에 모의고사를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나는 되게 내세법을 괜찮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예를 들어 50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12월에 알았으면 만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실을 2월에 알아버렸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자꾸 뒤로 미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빨리 보세요. 뭐 문제, 점수 공개하는 것도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최종 목표를 일단 우리는 짧게 내년 1차까지만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목표라는 게 뭐냐면, 아까 봤던 이거 있죠? 2달 단위로 뭐 1회독이나 아니면 전체 강의를 끊는 거를 이렇게 딱 끊어놓고, 그리고 세부 일정. 저 2달 안에 이걸 다 끝내려면 일주일 시간표를 정해놓고 하루에 몇 강씩 나가야 2달 안에 끝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그냥 n분의 1로 해서 그냥 세워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대로 일단 시작을 해보세요. 하고 나서 뭐 잘 된다 그러면 가는 거고, 빡세다 그러면 조금 조정하면 되는데, 이 계획을 세운다고 또 시간을 다 허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해보지도 않고 완벽한 계획은 세울 수가 없어요. 일단 대충 세워놓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요거는 뭐 일반적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합격자들한테 합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가장 많은 비율이 암기가 되게 중요하더라. 물론 이건 2차 시험 기준이긴 해요. 그래서 암기가 중요하다가 52%, 공부계획과 학습량이 37명 28%, 이해도, 그다음에 강사는 그래서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분들은 합격자라는 거죠. 합격하신 분들이니까 이해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 않을까? 그치?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럼 그분들한테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디테일을 살리는 암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지. 근데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오히려 이해가 안 돼요. 이런 학생들이 훨씬 많긴 해요. 아무튼 암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건 조금 나중 얘기고, 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공부 계획 잘 세워서 나만의 공부량, 그 다음에 나만의 뭐 주기 있죠. 나는 아침 공부가 잘 된다, 나는 밤 공부가 잘 된다 등등, 그런 것들을 1차 공부하면서 내가 빨리 깨달아 가야 돼요. 나만의 공부 방법을.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2차 때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다 해보셔야 돼요.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관리형 그런 커리큘럼이 없냐는 질문을 좀 하셨는데, 1차는 없고 2차에는 이제 열공반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요게 매일 시험을 봐요. 여러분들의 피를 말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버티시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합격률이 실제 높아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좀 적어지긴 하지만 남아만 있으면 합격은 거의 다 하더라. 그래서 요거를 미리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담당 관세사님이 정보공 관세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면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2차 열공반의 리더이자 수장인 정보건 관세사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1차 설명회인데요. 저희 F학원에서 바라보는, FTA 학원에서 바라보는 그 자세는 1차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관세사 시험은 1차 이후에 2차 시험도 합격을 해야 비로소 관세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1차가 되더라도 미리 저희 열공반이 바라보는 어떤 2차 최종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패키지나 이런 것 등을 미리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마음에서 1차 합격 설명의 마지막에 이렇게 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6월 15일 저번 주 토요일 날 2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의 트렌드를 알고 여러분들이 1차 때부터 미리 어느 정도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6월 15일 날 안타깝게 이번에 좋지 못한 결과가 있을 것 같은 수험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 함께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몇 마디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2차 시험은요, 솔직히 관세평가뿐만 아니라 HS 1교시와 4교시는 그나마 할만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관세평가가 예년에 단순하게 법령을 기술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판단 문제가 많이 나옴으로써 과락을 걱정해야 될 만큼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2차 시험에서 모의고사를 꾸준히 한 6개월 정도 보는 친구들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50등 이내에는 합격을 어느 정도 자신을 해야 되거든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근데 50등 안, 제가 봤을 때 30등 이내의 친구들 이외에 대부분 그 등수가 30등이 넘어가는 친구들은 시험이 끝났는데도 깨끗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더러운 마음이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뭔가 시험이 끝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좋은 생각일 줄 알았는데 어두운 생각이 자꾸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관세평가 등 이제 2차 시험이 간단한 서술형에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간단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요하고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험으로 이제 변모했다.
시험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이 내년도에 있게 되면 물론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 연도에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내년에 1차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혹시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한 분 계세요? 전부 다 내년에 1차 시험 합격만을 좀 목표로 두고 계신가요? 그러면 특정 과목 몇 과목 정도는 2차 과목을 여러분들 미리 선행하는 것도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당장 2차 시험을 합격하라 이런 뜻보다는 1차 시험을 1년 내내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객관식을 공부하는데 객관식에 평균 소요되는 시간이 6시간, 그 다음에 보통 6개월 정도면은 우리가 1차 시험에서 다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합격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보는 평균적인 시간이 객관식은 거의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한다라고 하면 거의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밖에 공부를 못 하시는 학생들이 내년도에 1차 시험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그건 인정, 이해가 됩니다. 근데 충분히 지금도 6시간 이상을 공부할 수 있는 수험생들이 지금부터 만약에 1차에 올인한다라고 하면 너무나 시간 낭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오늘 이 자리가 내년에 1차 시험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 번 정도는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2차에 일정한 과목 정도는 발을 들여놓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많은 과목이 있겠지만 관세법 같은 경우나 무역 실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무역 영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맛을 본다라고 해야 되나요? 2차 과목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나머지 HS라는 과목하고 관세 평가 이런 정도는 아마 선택을 하셔서 어느 정도 선행 학습하시는 것은 이 다음 연도의 2차 시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행 학습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학교 자체에서 관세사를 많이 배출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어떤 정보 없이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기본적으로 관세사 시험은 대부분 1차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은 사실 학교마다 조금 선후배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들어보면 아마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1차를 준비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다. 2차도 어느 정도 2차 시험을 내년에 통합적으로 동차로 합격한다. 그 목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내년에 3월 달에 합격을 하고 내년에 2차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고 이때 시험에 떨어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2차 시험의 과목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내후년에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올해 선행학습이다. 이 정도는 좀 파악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는요. 결국에 시험 문제와 여러분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차피 회계라든지 특정 과목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실을 것이고 합격은 스스로의 노력에 많이 달려있지만 2차 시험은 사실 상대평가라고 해서 저희는 9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입선출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리 공부한 사람이 사실 유리한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1차 시험을 내년에 목표로 두고 있는 친구분들에게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2차 과목도 열심히 해라?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전략상으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내년도, 내후년도 1차 하고 내후년도에 2차 시험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뭐 아마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들어봤을 이야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열공반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2차 시험에 좀 초점을 두고 만든 관리형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2차 시험은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술을 한다는 것은 1차 시험에서 암기가 눈에 선한 정도로 번호를 찍을 수 있으면 되는 정도지만 2차에서는 암기가 문장 전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익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을 위해서라도 2차 주관식을 위해서라도 조금 경험을 미리 해두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만약에 1차를 합격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희 열공바들 어느 정도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활짝 열려 있으니까 좀 이런 기회가 저희 FTA 학원에서는 당연히 다른 학원하고는 다른 이 관리형 제도를 잘 이용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대표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에도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좋은 학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